역대급 무더위도 절정, 휴가와 피서객도 절정. 안타깝지만 코로나도 절정입니다. 이른바 절정의 시간입니다. 이 절정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당연히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9시부터 여자 배구 준결승도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응원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휴식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 자비 복음일천 선교회 에스텔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맡고 계시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이시면서 또 대전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주연 사도요한 형제님을 모십니다. 외국인 제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 에스텔의 시선으로 준비했고요.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시간 Shall we dance? 사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질문들 받아보는 시간 소소한 Q&A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올라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가녀린 꽃의 생명력에 놀라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주목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스팔트의 그 갈라진 틈새입니다. 그 갈라진 틈새가 없었더라면 그 꽃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 죽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틈새가 필요합니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틈새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쉼 혹은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라고 하여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학생도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학생도 쉬어야 합니다. 숨, 쉼, 삶, 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숨 쉴 틈도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개발을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해 쉼없이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루에 평균 17시간 내지는 18시간 정도는 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죽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날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틈새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틈새를 통해 살고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요 휴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잘 쉬어야 하지만 한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틈새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오른 꽃의 아름다운 만큼 그 아스팔트의 틈새는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잘 쉬고 오셨죠? 네, 계속 물론 비전 네. 갔다 와서 네. 일했지만 네. 쉬엄쉬엄. 네, 부럽습니다. 네, 쉰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쉬는 건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은 왜
일 안 해야 하는 날에 일합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죠. 안식일 쉰다고 하는 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뭐 120시간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어요 그러다. 그렇죠. 네. 비인간적이죠. 네, 비인간적이죠. 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고 그렇죠. 사람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주님은 네. 듬세를 하시는데 네. 저는 생각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듬세가 아닙니까? 맞죠. 그 듬세도 네.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고 네. 그 사랑을 주셨던 그 산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도 뭔가 이게 자리가 만들어야지 새로운 뭔가 태어날 수가 있고 쉼 없이 계속 일하다 보면 뭐 비은 건강이 없어지니까 네. 이게 뭔가 새로움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틈이라고 하는 건 꽃 아스팔트의 틈새 같은 경우는 꽃에게는 구원이지만 아스팔트 입장에서 보면 흠이란 거 알죠? 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했으면 또 쉬어야죠. 근데 그 쉰다고 하는 것을 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쉬지 말고 일해라. 네. 공부하다가 쉬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죠. 근데 네. 공부하다 쉬는 시간은 좋은 게 아니다. 그건 흠이다. 너 잠자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쉰다고 하는 걸 흠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네. 일하다 죽고 네. 공부하다 죽고. 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그 유다 사회, 그 유다 사회 틈새가 없어서 막 사람들이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질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사회에 예수님 스스로가 온 생애를 통해서 온 몸으로 틈새를 만들어 주시고 네.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네. 네. 맞아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네. 설명 우리는 없이 왜 이렇게. 못 쉴까요? 왜 낭비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올림픽 구호 요즘 한창 올림픽 하잖아요. 네, 올림픽 구호인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구호예요. 보다 빨리 그러려면 쉬면 안 돼요. 보다 높게 쉬면 안 돼요. 보다 힘차게 남들보다 힘차게 쉬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쉬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쉬지 말아야 빨라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힘세질 수 있다. 그런 경쟁 사회 목표인데 우리 신자로서는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뭐 다른 걱정하는 사람 들을 수가 있고 가난한 그렇죠. 사람 앞에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네, 신자로서는 침묵과 쉬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지난번에 피정 다녀오신 것도 네, 틈. 그렇죠. 네, 우리 일상 안에서의 틈이고 쉬는 오히려 시간이죠. 나중에 갔다 와서 활동의 질이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쉬어야 또 그런 능률도 생기는 거고 네. 이 쉼이 참 중요한데 또 이제 사람들이 왜 쉬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경쟁 사회 안에서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쉬려면 쉬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우리 주인님께서 일을 저한테 엄청 어마어마한 일을 주셨어요. 그러고 그날 그걸 다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날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거 매달리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쉬엄쉬엄해. 그러면 천천히 그걸 하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양 오늘 줄여두시던지. 오늘 저녁까지 해놓으라게 해놓고서는 쉬면서 해. 너 이렇게 일에만 매달리냐? 아니 쉬게 해줘야 쉬는 거죠. 그쵸. 오늘 저녁까지 해놓으라며. 네. 예. 다음 주까지 해라. 그러면 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쉰다 하는 게 스스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해야 일요일 주일도 없이 그렇게 일해야 사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 사람들한테 쉬어라. 너는 왜 안 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람이 쉴 수 있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틈새가 되어주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사람들은 쉬는 시간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학생이나 뭐
휴가철이니까 예. 그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추천할 만한 휴식의 시간. 일단은 진짜 그 살릴 수 있는 쉰다고 한 건 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기 위한 장소나 어떤 시간 이것을 뭐 이렇게 특정한다기보다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곳이 좋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시간이 좋은가. 각자 생각해서. 예,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것들이 또 다를 수 있죠. 저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딱 정해졌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한 또 시간도 정해질 수 있고 그런 적합한 장소도 정해질 수 있고 네. 적합한 행동도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책 읽는다든지 운동한다든지 그거는 사람마다는 그렇죠. 선택이죠. 그렇죠. 예. 주무님 네. 어떻게 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세요? 일주일에 일단은 교구청은 네. 정해진 날에 이제 직원분들이랑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일과가 토요일 주일은 쉬게 돼 있는데 또 토요일 주일에 또 일이 있으면 뭐 그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래서 틈틈이 요령껏 그럼 잘 쉬고 쉬는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잠잘 때 일단은 잠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오. 책도 읽고 그렇게 좀 보내고 있어요. 네. 저한테 필요한 것들 그렇게 뭐 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예. 최근에 재밌는 영화 어떤 거 보셨어요? 아니 최근에는 못 봤어요. 못 보시고. 예.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세요? 저는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네. 예수님 삶 바탕으로 만든 무료 드라마인데 그 기독교에서 만들었지만 정말 그 성경을 잘 따라가서 잘 만들었는데 The Chosen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기 치면 나오는데 한국 자막도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이면 45분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산산설교 경우에는 산산설교 딱 하는데 우리는 그 산산설교 어떻게 준비했었었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보여줘요. 산산설교 안 보여주고 산산설교 기도나 제자들이랑 같이 준비 어떤 말 해야 되는지 고민 그런 거 보여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 드라마네요. 네, 예수님의 드라마. 그거 초즌. 추천드리고 싶어요. 초즌. The Chosen. 선택된 분 뭐 그렇죠. 이런 뜻이죠?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함께라면 대전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 위원 여러 가지 직함 맡고 계신 이주연 서도위원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는 대전에서는 두 번째로 생긴 인권 관련 고충 창구이고요. 그곳에서 인권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그 상담 및 처리 업무,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새로 생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윤리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청렴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방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도 하고 또 뭐 행사, 인권 주간 같은 행사도 하고요. 사건 처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고충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과정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딱 들어봐도 사실 제가 이제 사목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저는요 늘 뭐라면 인간관계, 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예,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걸 또 제가 이제 사제로서 풀어주고 조율하고 이런 거 어려운데 사실 그런 갈등의 가장 중심에서 이제 하시는 일인데 딱 들어봐도 뭐 3D 업종 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하시는 그 사목과 비슷한 점이 있죠. 예, 신부님들이 영적으로 신자들의 그 아픔을 네. 귀 기울이고 하듯이 저희도 그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그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그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서를 정성스럽게 듣는다. 예. 정서를 정성스럽게 들어야 짧은 시간 안에 그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신뢰를 형성하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심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해결 지향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칫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내면하는 과정을 다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또 저희가 반대편 맞은편 상대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 행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보통 사건의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을 행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를 만나서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고충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중간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자의 그 어려움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신부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늘 개방적 마음을 유지하고 질문들도 개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개방적, 구체적, 폐쇄적 질문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게 세 가지의 질문 형태가 있는데 예.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 오늘 여기서 뭐 했어? 라고 물어봐야지 네. 너 오늘 여기서 방송했지는 매우 폐쇄적이라 예와 아니오로 끝나는 네. 대답을 얻게 되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늘 개방적으로 상대에게 질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네. 예 그게 좀 일하면서 늘 저희에게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참 좋은 일이고 사회는 발전을 많이 했고 과거하고 현재하고 그 비교한다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예, 그 발전의 그 기점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1980년이에요. 예, 1900 역설적으로 그 군부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그 우리나라가 군사 쿠데타 정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세계 여성 그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예. 그 국제 규약을 가입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예, 세계 여성 철폐 협약에 가입한 게 1983년인가 4년 경이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여성 인권 단체가 생겼죠. 1984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생겨서 그 뒤로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2000년대에 비로소 이런 고충 창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민 사회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이런 시민 단체가 고충을 들어주고 개인의 그 어려움들을 듣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즉 약 20년 정도 된 겁니다. 예,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여성들의 성적 피해에 대한 성고충을 위주로 했다면 요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그 정비가 되고 나서 인간 차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 인권센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성고충과 관련된 성평등 센터에서 인권센터로 이름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좀 고통도 있고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그러니까 내담하여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할 때 피해자들이 자기 잘못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그 내담자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예,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나는 옆에 조력자 보통 바이스탠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조력자로서 네가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노력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많이들 우세요. 내담자들이 왜냐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내성적인 성격이든
성격이든 외향적 성격이든 어떤 사건을 특히 성적 피해를 겪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거든요. 예. 어쨌든 사람은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 그 모호함을 먼저 해석해서 명료하게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대상자들이 권위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내지는 힘이 있다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담자를 만날 때는 늘 당신 잘못이 아니요라고 해서 그 일단은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걸 인파워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힘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가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주는 그러면서 그 피해자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가장 보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에 그거를 이제 해방되는 과정이고요. 음. 예, 그 해방되는 과정을 그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이 심리적 해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워딩이고요. 그것을 이제 개방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적당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저의 그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결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네. 예, 바라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회교리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게 결국은 사람, 네,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들이죠. 인권이 사실 뭐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중요했던 거지만 예, 그것을 이제 의식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인권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뭐 중요했지만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자각하는 그런 시대죠. 그 특별히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더더욱 이렇게 느끼실 텐데 특별히 그런 걸 또 어떤 케이스에서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예,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그 어떤 그 대전은 아니고요. 다른 그 기초자치단체 시청에서 육급 공무원 팀장님께서 그 계약직 공무원 여성에게 해당되는 분도 여성이고 행위자도 여성이고 피해자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야. 이 그 가해하신 그 여성 팀장님께서 옆에 처음 보는 그 여성 계약직 공무원에게 20대 후반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여기 있네라고 농담을 했어요. 네. 확진자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농담이죠. 하지만 그 맥락에서 상대 여성은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고 그 피해자는 그거를 바로 해당 조직에 성희롱 신고를 하고 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해당 시청 조직 내에서는 성희롱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형사 고소된 사건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고등법원에서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는 사람이라면 좀 인정이 되는데 네. 처음 보는 그 직위가 낮은 계약직 공무원을 상대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느꼈던 모욕감을 법원이 인정한 거고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서로 사과하고 예.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가 좀 참지, 네가 용서해주고 네가 화해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라고 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원의 기준은 2018년 4월 12일에 내렸던 대법원 판결인 성인지 감수성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예. 이 그 감성적이거나 정서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 용어가 되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네. 행위자나 가해자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했어요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동기와 의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 예전엔 그걸 또 수치심이나 굴종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수치와 굴종은 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를 기반하고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회적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또 사회적 불쾌감까지를 붙여놔요. 부채감. 개인적 불쾌감. 불쾌감. 예, 그 수치심이나 굴종감보다는 네. 개인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또 바뀌어가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기준은 그렇다면 아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게 법적으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생겨난 두 번째가 합리적 사람의 기준입니다. 통상 합리적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평균값을 낸 n분의 1 값을 본다고 하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사람이란 바로 그 피해자가 처한 사정에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20대 여성이 내지는 20대 남성이 피해를 겪었다면 그가 겪은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 다른 경험과 다른 문화를 체득한 30대, 40대, 50대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합리적 사람의 기준이고 따라서 이 사회 구조가 가해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네. 피해자가 비록 소극적으로 진술하더라도 네. 가볍게 배척하지 말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라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핵심입니다. 네. 따라서 이 2018년 4월 10일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모모 시청의 성희롱 성희롱 징계와 모욕죄 판결이 났던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리면 좀 안타까운 건데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네. 예, 그 선수가 지난 1년 전에죠. 2020년에 진천 선수촌에서 6월경인데요. 그 동료 남 선수의 바지를 내려서 중요 부위를 노출시킨 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예, 강제추행 성범죄자가 된 것이죠. 예. 1심에서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이 인정되어서 해당 금메달리스트 선수는 그 해당되는 범죄 사실로 인하여 중국으로 귀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던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는 그 선수를 국가대표로 영입했죠. 네. 그리고 2차 고등법원에서 11월에 판결이 났었는데 11월에 그 판결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나온 이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남자 대 남자 사건이었고요. 네. 해당되는 남성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이 사건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결이 있었어요. 네. 2심의 판결은 뭐냐면 그 앞서 해당 피해 선수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때려서 암벽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바라봤던 그 피의자가 피의자가 그 장난기가 발동해서 해당 사건에 합류했던 분리되지 않은 선행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없었다. 즉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아무리 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된 반면 2심에서는 이것을 앞선 그 행위와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여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받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꼈던 해당 선수는 중국으로 귀화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국가대표조차도 우리의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새로운 그 분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회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까 그 용서와 화해와 여러 가지 이게 그 등장했는데 그 선당에서도 화해가 진실, 정의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 정의도 이루어져야지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을 본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 세계적인 그 인권 선언인 뭐 무슨 명시적으로 그 법적 효력은 없지만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결정적 계기가 카톨릭에서의 그 깊숙한 관여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 레오 13세의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고 한 게 사실 노동 해칙으로서 산업사회의 열악한 인간의 그 노동 조건과 인권에 대한 그 관심을 교회가 표명한 거거든요. 교회 특히 카톨릭 교회가 인권에 관여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부신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부님들로 구성된 정의구현사재단이나 그리고 이 평신도와 함께 활동하는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사실은 우리나라 인권 발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사태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교황님들도 많은 인권과 관련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의 가르침 중에서 사회적인 실천을 하라는 사회교리 자체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인권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공선에 대한 이야기, 재화의 보편적인 사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게 다 인권에 포함된 이야기고 결국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카톨릭이 이미 깊숙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저도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 직업적으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부위원장입니다. 다르시 우리 네, 정평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위원장. 네. 그 화해는 아마 그냥 쉽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데 정의가 빼면 안 되고 그 진실 빼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아마 과정을 걸쳐서 예, 그 그- 진실과 화해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의 용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영적이고 신이 용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신이 용서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내가 어떤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용서가 있지만 세속적이지 않은 영적인 용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용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비참한 경우들이 있죠. 가해자의 그 참혹한 어떠한 그 선행되는 사건 때문에 그때 신의 힘을 빌려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업무 영역에서는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돼야 되고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그 정의 중에서도 징계가 포함되는 더 큰 범위가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바로 네, 그렇죠. 회복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것, 처벌을 하는 것도 결국은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그 관점에서 이 징계하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의 회복인 거고 가해자의 회복은 아니고요. 근데 가해자도 회복해야 돼요. 특히 조직 내에서 그 가해자를 영원히 배제시키지 못한다면 이분도 정상적인 사회 질서 안에 다시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회복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중재와 화해에 대한 기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그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그 알맞는 그 수준의 그 대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조정과 중재나 화해가 성립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고통이 없어져야죠. 사회적으로도 이익은 되는 거죠. 그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개인의 고통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연대 아까 말씀드린 사회교류의 그 원칙이 있는 사회적 연대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 이게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 아니고 이 사회의 조건과 환경이 너의 상태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하고 연대하고 있고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고요. 공감하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개방형 대화를 하면서 공감하고 신뢰하는 것을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사회교리 그 책을 보면 어느 누군가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일도 지금 특별히 이제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사실상은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까도 쭉 얘기 나왔지만 이제 좀 이대남 이런 거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있습니다. 신조어들을 또 잘못 써서 또 뭐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사실 오해받을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또 어떤 이 자기들의 어떤 그것에 대한 선입견으로 또 오해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 안에는 사실 근데 그 신조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어요. 또 이게 세대 간의 갈등, 뭐 이게 뭐 젠더 갈등 등 이 수많은 갈등들 특히 이제 요즘도 이제 계속해서 뭐 남녀 갈등 문제 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제일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요즘? 제가 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 남성들만 있는 데에서 강의할 때 가장 신경 쓰이거나 저가 공격받는 것이 그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제 20대 남자의 준말이고 네. 이 최근에 치렀던 그 큰 광역시 두 곳의 그 지방자치단체 시장 선거에서 그 뭐
야당이 다 선출이 됐죠. 네, 그렇죠. 그때 그 표심이 확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대남, 20대 남성의 그 표심을 잡고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도 매우 극명하고 명시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여성을 너무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이대남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20년 전 사례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네. 20년 전에 호주제가 언제 폐지됐냐면요. 얼마 안 됐습니다. 16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2005년도에. 호주제라는 건 뭐냐면 1살짜리 남자아이가 네. 누나, 엄마, 할머니 다 제치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게 호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제를 폐지한 게 2005년도이고 그 폐지를 위해서 2년 동안 특별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 신부님 대수천 잘 아시듯이 네. 호수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호주제 호주제 수호 연합이라는 수호. 예, 그런 단체가 네. 여러 가지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그 호주제 폐지 반대 1,000만 국민 서명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이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그 질서이고 아름다운 미풍양속인데 왜 해체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것은 일부 여성들 특히 미혼모 아이들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그 1,000만이 서명 운동을 부리면서 만약에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여성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남자들이 바람을 피울 것이고 공산주의 적화통일이 될 것이며 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삭발식을 한 건데 그 지금 누가 호주제 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네. 이게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증거죠. 한쪽에서는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운동하고 있을 즈음이던 2003년에 한쪽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극렬한 1,000만이 서명 운동과 삭발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이 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남성 아버지와 그 이하 그 가부장제 남성과 그 이하로 구성됐지만 이제는 그런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아직은 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생활 동반자법이거든요. 네. 그게 있고 또 그때도 이대남이란 개념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용어는 없었지만 그 20년이 지난 지금 왜 그게 등장했냐면은 그동안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생겼어요. 영어로 젠더 쿼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에 생긴 이 법을 통해서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정한 50% 그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그 임원이나 여성 관리자를 많이 채용하려는 목표제를 두었지만 여전히 평균 값은 20% 정도예요. 네. 하지만 그 이 이대남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20대는 딱 떨어지게 90년대 이후생들이거든요. 90년대생도 30이 조금 넘었죠. 네, 이들은 비교적 남녀 차별을 별로 겪지 않고 성장했는데 네. 이제 사회는 지금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고 여성 우대주의를 얘기하니까 역차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다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이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더 나이를 먹으면서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그 40대, 50대의 조직 문화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사회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역차별로 바라보지 말고 차별의 비용이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는데 왜 여자는 군대를 안 가? 왜 남자는 그 데이트 비용 왜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이 남성이 만들어 놓은 다 제도예요. 여성이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불만을 가진 젊은 남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 지나친 충돌이 없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신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구 갈등이 네. 최종적으로 해체된 게 1648년에 베스트팔렌 지역이잖아요. 그 중간에 낭트 칙령회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제 톨레랑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사회적 갈등에서 관용이라는 것은 지나친 적대감은 갖지 말자라는 주장이 이제 톨레랑스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 그러니까 영어로 소셜 인클루전인데 포용은 못하더라도 관용은 하자, 톨레랑스는 하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는 뜻처럼 저희 사회의 그 젊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역차별에 대한 것이 차별 비용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하는 그런 사회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물론 변동된 사회 됐지만 이게 실천적으로는 아직 엄청 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성으로서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엄청 남자의 교회고 조금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멀었어요. 없으니까 교회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많이 네.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네. 혹시 지금 이제 혼자 고민하는 사실 보면 그런 걸 표출하고 그래도 어떻게라도 뭐 신고라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약자로서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말 못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어떻게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예, 누구나 다 종교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카톨릭 신자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 세상이 그 코로나 세태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뭐 카톨릭 교회가 아닌 일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병해서. 근데 사실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맥락 안에서 이게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전도 같이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충 창구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 조직 내에도 있지만 뭐 네. 시청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도 고충 창구들이 존재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늘 네. 조력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 더하기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예. 그 해결도 중요하다. 신만이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 들으면 또 오늘 밤새 네, 또 얘기 들어도 정말. 끝나지 않을 정말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전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주연 사도요한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오늘 저 사연 주신 분은 나오니 로셀리나 사령입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담비 같은 손님이 본당에 다녀가셨습니다. 시애틀 교포 사목 중이신 방경석 알로이시오 전임 신부님께서 비자 갱신 겸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거리두기 4단계 발효를 피해 주일 교중 미사를 집전하셨답니다. 2년 반 동안 신부님께서 잘 지내셨는지 안부가 궁금한 신자들이 3층까지 자리를 가득 메우셨죠. 신부님 뵙고 우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5년간 정든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 나누시는 모습을 뵈니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한 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사 중에 강론을 통해 기도 속에 기억 속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인사하셨는데 신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코로나로 미사도 못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이 당신을 위한 기도처럼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신자들 감동의 박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게다가 직접 미국에서 손수케서 말리신 고사리까지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완전 신자 감동의 아이콘인 방신부님 덕분에 미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 가득한 잔치가 되었고 집에 봐서도 축제의 느낌이 지속되었답니다. 요즘 미사를 못 드려서 뭔가 엑기스가 빠진 느낌마저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는 미사의 소중함을 새삼 깊이 느낍니다. 신부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목 잘하고 오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 경문에 나오는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가톨릭의 보화 같은 기도를 되뇌어 봅니다. 미사가 다시 재개될 때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춤을 춰볼까요? Shall we dance? 이 쉐리 댄스 드디어 이번에 처음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누군가를 또 칭찬하고 싶은 사연이나 아니면 또 자랑하고 싶은 사연, 또 나누고 싶은 그런 사연들 언제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이제 8월부터 새로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고사리까지 굳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신부님께 감동. 고사리는 우리나라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신부님한테 칭찬해 주셨네요, 로셀리나 사모님. 이렇게 만남 정말
또 축하드리고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지만 이별이 있으면 또 다시 만남도 있고 그 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께서 신청해주신 곡 신청곡 축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힘이신 하느님께 너라를 불러드려라. 하느님께 반성을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과 새와 중과 장구를 쳐라. 검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들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는 승리 에너파를 불어라. 이날은 주님 우리 위해서 마련하는 종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주님은 yeah! 풍악을 올려라. 과 새와 중과 장구를 쳐라. 검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는 승리 에너파를 불어라. 이날은 주님 우리 위해서 마련하는 종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나나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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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계신 주님 채워요. 사랑해요. 에스텔의 시선. 3주 동안 베론선지에서 비정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천주교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선지입니다. 우리 소중한 역사, 소중한 기억, 소중한 가족들을 기억과 배움의 장소입니다. 베론선지 경우에는 환사형 알렉시오 백서를 썼던 도굴과 한국 첫 신학교와 최양업 토마스 부님의 묘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발견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첫 신학교 연도로 저갓집을 빌렸던 주인은 잔주기 요셉이라는 배령에 살았던 신자랍니다. 갈멜모 선지에 가시면 5년 순교했던 곳인데 그 중 한 명 베론 산속에 오랫동안 살았고 신학교라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바로 이분 잔주기 요셉입니다. 외국 선교사들 오른팔이셨고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선지를 다니면 이런 연결고리 찾게 되고 천주교 역사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가기가 어렵고 큰 행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때 가족과 함께 아니 2명이라도 같이 선지순례를 하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도 않고 자연 속에 있는 우리 천주교 선지들은 큰 단체로 같이 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산책하면서 대부분 선지는 미사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위안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매모 선지, 배런 선지, 설매 선지, 다락골 선지, 도안골 선지 특별히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성지가 전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167개. 아 그래요? 엄청 많죠. 오 엄청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스페인도 성지 있죠. 스페인도 선지 있어요. 대표적인 성지. 대표적인 선지. 선지마다 색깔은 좀 달라요. 우리가 거기 처음에 손모님이 발현하셨던 선지가 있어요. 네. 그 필라르 이게 필라르 기둥인데 그 기둥 위에 손모님 발현하셨는데 3세기 처음으로 손모님 발현하셨는데 누구한테 발현했었냐면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 거기 선교하는데 네. 스페인 선교하는데 네. 스페인 사람은 너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파서 손모님한테 네. 미리 돌아가셨던 마리아한테 기도했는데 손모님은 뭐 발령인지 기도인지 야코보 만나서 힘내요. 스페인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네. 그 발령은 그 선지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야코보 선교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 당했는데 야코보 제자들은 스페인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페인에 묻혔는데 그 야코보 무덤 묘지 그 산티아고 성당인데 그것도 좋은 선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인들 생가 테테레사 신부 그 수녀님의 생가 십자가에 선조한 생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일 많이 알 것 같아요. 네. 제일 유명한 성지인데. 네. 그러면 한국 성지 중에 뭐 베론 성지 다녀오셨지만 네. 제일 인상 깊었던 성지. 저는 갈매모 선지는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 그쵸. 바다 옆이고 그리고 그 갈매모 타고 다락골도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걸으면서 다락골 출발해서 갈매모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 한번 밤 묶어서 자고 네. 1박 2일 갔는데 다락골 선지하고 갈매모 선지 가장 좋아합니다. 167개의 성지 중에 대전교구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발 닿는 곳이 다 성지라고 할 만큼 그중에 또 갈매모 성지는 또 경관도 수려하고 네. 그래서 참 인상 깊은 곳이 성인 5분이 순교하시는 곳이고 또 네. 그 외에 한 500분 정도 순교자가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네. 보통은 성인 5분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00분 정도. 해미 선지도 국제 선지 그렇죠. 그 선포가 등록되었잖아요. 됐고. 선포되었잖아요. 예. 성지에 가면 어떤 점이 제일 좋을까?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거기 순교자들의 피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그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미 갔을 때 네. 그 예와이디도 했고 교환님도 왔었을 때 해미 읍성 안에 네. 정말 그 순교자들의 피의 힘을 느꼈어요. 네. 정말 거기는 나무가 있는데 그 교도소 옆에 그 나무에서 순교자들 그 검문도 당했는데 거기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데 그 해미의 그 나무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무에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 얻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따라갈 용기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해마다 이제 해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신자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예비 신자분들이 이제 입교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프로그램 1위가 성지순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감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소한 Q&A까지 함께 왜냐면 Q&A 내용이 우리 에스텔 저한테 물어보는 건 없고 우리 에스텔 선교사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다 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면서 이제 소소한 Q&A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피정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정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서 사랑을 깊이 느꼈고 제 개인적으로 치유를 많이 받았다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 노래 발표도 하셨다는데 네, 비정. 음악 만드실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네, 이번에 갔다 오면서 네. 그 작곡했었는데 기도할 때는 그 우리 그 모니카 언니 선교사 그 가사를 그 주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음악을 그 영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이 노래는 시간과 계상 다음번에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북한 선교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가신다면 하고 싶으신 일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이 청소년 청년들 활동 네. 특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네. TV에서 가끔 교황님 방북 이야기도 가끔씩 들리고 또 이번에 우리 대주교님이 또 성직자성 장관으로 가셔서 네. 또 큰 역할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정말로 머지않은 시일에 우리가 기차 타고 스페인까지 그럼요. 산티아고 순례 그럼요. 가야죠. 여기 우리 한국 순교 성지 순례 마치고 산티아고까지 순례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 소원대로 북한에서 또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네.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쉽지만 우리 선교사님 노래는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다음번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일 찌는 더위 속에서 휴식이 필요하지만 마음대로 휴식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겨울이나 크리스마스에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자고 하는데 이런 무더위에서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바로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원,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수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우리 농카페 그리너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